네, 그러면 이제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도덕적 탐구 부분 들어갈 건데요. 드디어 3단원이네요. 우리 마지막 단원 내용이 사실 많이 없고 기출도 많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선생님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1단원은 기본 베이스니까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또 막 따라오느라 이렇게 막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쌤이랑 같이 할 때 같이 천천히 보면 절대 어려울 내용 아니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도덕적 탐구, 이름 말 그대로 탐구하는 방법.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지금 3단원째라고 했죠. 쌤이 이렇게 여태까지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그 약간 예시로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첫 번째 시간에는 윤리학이란 뭔지, 윤리가 뭔지 이게 아주 기본 땅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땅 그렸고 윤리학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윤리학 사실은 규범윤리학이죠. 나머지는 비교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윤리학은 다 규범윤리학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윤리학이니까요. 이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배운 게 우리가 뭐 씨앗을 심고 이제 새싹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메타윤리학은 언어, 논리, 인식, 가능성 요거 우리가 확인하는 거였고요. 기술은 말 그대로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라 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중립성? 가치 중립성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 뿐이야. 이거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나요? 얘네가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하나요?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관심은 없다. 그래서 규범윤리학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죠. 비판.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규범윤리학은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죠. 두 가지. 이론윤리학과 실존윤리학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이론윤리학은 이런 게 옳은 거야. 이런 게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의 이론을 만드는 거라 했죠.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란 라고 책을 만들듯이요. 그리고 요거를 직접 환경이면 환경, 뭐 정보사이면 정보사에 지금 의료 문제면 의료 등등 이런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윤리, 의료윤리, 뭐 생명윤리, 정의윤리, 뭐 사회윤리, 평화윤리 이렇게 적용하는 게 실천윤리라고 했죠. 이런 윤리는 크게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서 배웠는데요. 한치우 쌤이랑 동양, 쌤이랑 서양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그 윤사 배웠던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또 동양을 아마 배웠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이과 친구들도 한치우쌤이랑 동양을 잘 배우고 왔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양도 이번 교과서에서 새로 등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단독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교는 여기 유교는 사람인 우리 마음의 인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도덕을 다하는 거 도덕성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 이 사람과 사람끼리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평등하고 그죠? 인연 생기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도가는 모든 것들, 우리 생명 자연 공동체, 인간의 이 자연에 속해 있는 거, 무의자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을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학 접근 이렇게 배웠죠. 을무론부터 보면 칸트, 가장 중요했던 칸트는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뭐 어떤 법칙? 이 도덕 법칙, 별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두 가지 경외로운 그 도덕 법칙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잘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결과가 옳은 거다라고 했었죠. 덕윤리는요.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살아갈 때 필요한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학적 접근은 우리의 진화의 결과다. 윤리적 행위도 그리고 윤리적 행위를 할 때 뇌를 분석하는 신경윤리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요거를 직접 우리가 막 열심히 배웠죠. 이거 막 적용하고 싶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 단원을 얼른 배우고 싶어요. 전 이게 제일 관심 있어요. 라고 적어줬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공임신 중절, 사랑과 성에 대한 윤리관, 여기 데이트 폭력, 온라인 성범죄 이런 문제 나오죠. 동물 실험, 그리고 요 클론, 복제 인간 이런 거 이야기 나오죠.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공임신 중절, 이 문제, 이런 윤리적 딜레마, 동물 실험 필요하긴 한데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고 세포, 복제, 클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 그 탐구 방법을 3단 문법 알죠, 여러분? 3단 문법 오랜만에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우고 또 나오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윤자입정 채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순서로 탐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탐구를 할 때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필요하고요. 언제나 항상 꾸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하는데요. 도덕적 탐구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꾸준한 성찰과 도덕적 탐구랑 연결되어 있는 토론 관련된 내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기출문제는요, 사실은 없어요. 이 선생님 아까 토론 이야기 했는데 미리 이야기했던 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요 공리주의 학자인 미리 이야기한 표현의 자유와 토론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그 지문 정도 기출문제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하나도 안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 단원 조금 서운하겠죠? 선생님이 단원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준다면 아까 도덕적 추론 반복 3단 문법 이야기한다 했죠?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 도덕적 윤리 문제 뒤에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과정을 응용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문제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배워볼까요? 이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요, 여러분들 지금 직감했듯이 어렵지 않고요. 무거운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일단 교과서로 그래서 같이 볼 건데요. 도덕적 탐구의 의미와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덕적 탐구라는 건 어떤 도덕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덕적인 의미를 새롭게 구성한다. 탐구에서도 도덕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의 방법을 중시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공임신 중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보는 거예요. 인공임신 중절에는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현상이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윤리적으로 재해석하고 재탐구하고 그래서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인공임신 중절 이제 대법원 판결 헌법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이 수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범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유전적 질병이 있거나 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산모가 위험한 경우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인공임신 중절, 낙태라고 하죠.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더 그게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럼 이제 이 도덕적 탐구가 가지는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징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범인을 찾으려고 합시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치즈를 내 그릇에 놔뒀던 치즈를 이게 없어졌어. 이 범인을 찾을 때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찾죠. 여기 발자국이 이렇게 찍혔네. 요거 신발을 신은 사람은 누구야? 아니야. 이 치즈를 좋아하는 그 A라는 사람이 있어. 치즈 완전 좋아하던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등등. 아니야. 여기 쥐가 사는데 쥐가 먹었을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여기 막 지문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지만 윤리적으로 탐구하는 건 다르죠. 윤리적으로 탐구한다는 건 이 도둑질 또는 범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아까 이야기했던 인공임신 중절 같은 경우요. 우리가 이거랑 관련된 윤리적 탐구를 하게 됐을 때는 인공임신 중절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인공임신 중절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인공임신 중절의 뭐 과학적인 측면, 뭐 아니면 방법, 아니면 뭐 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는 이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당이라는 건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인공임신 중절은 옳지 않아. 왜? 이거는 태아를 살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이거는 곧 살인죄나 마찬가지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태아가 발달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판단이 되겠지만 인간이라는 건 뇌가 있어야 돼.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그 시기부터 인간이야. 그때부터 만약에 낙태를 한다면 이거는 살인이야 라고 사실 판단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옳지 않다, 옳다 이거는 자체는 가치 판단이죠. 이 가치 판단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 악, 뭐 미, 추 옳고 그른 거, 아름답고 추하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우리 윤리학에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도덕적인 탐구니까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지, 당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라고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그 화상 강의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은 한번 배웠을 거고요. 만나지 않았더라도 윤사 시간에도 한번 다뤘고, 그리고 그 책 읽어드립니다나 아니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했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탐구는 윤리적 딜레마가 나오고요. 이거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어진대요. 우리 이 윤리적 딜레마의 뜻은 이미 다 배웠겠지만 한 번 더 보면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의무와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딜레마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너무 익숙하죠. 요 티롤리 딜레마에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게 하면 또는 이쪽으로 가게 하면 이 사람을 밀면 이 사람을 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게 있었죠. 다수를 살리는 것과 한 사람을 살해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소수의 희생이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두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충돌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하지?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면 5명은 살 수 있는 건가?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 밀면 더 빅시 밀면 이 5명 살 수 있는 거 확실해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저 밀래요. 또는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임산부 아니에요? 아니면 요 5명 이 사람들 중에 내 가족이 있나요? 막 이런 것들도 물어봤었죠. 그런 사실 판단들.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네, 저는 그러면 그냥 이 레버를 돌려서 한 명 있는 쪽으로 가게 할래요. 아, 저는 이 사람을 밀지 않고 그냥 이 기차가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래요. 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요거 그대로예요. 이 3단 논법 오랜만에 보죠. 예전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거 이야기했던 그거 내용인데요. 도덕적 추론은 조금 다릅니다. 도덕 추론은 일단 이 부분에서 도덕 원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판단, 그다음 도덕 판단이 되는데요. 요거 셈이랑 한번 볼까요? 우리 도덕적 딜레마. 예를 들어서 이 도덕 원리는 여기서는 뭐였어요? 다소를 살리는 게 옳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할래요? 라고 선택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도덕 원리에서는 소수가 희생하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 이게 도덕 원리인 거예요. 또는 이걸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겠죠. 이러한 도덕 원리를 근거로 지금 여기서 사실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 사실 판단이죠. 레버를 돌리면 한 명이 희생하고 5명의 우리 대칭을 이루게 생명이 보호된다 라고 했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소수가 희생하더라도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레버를 돌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추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일일이 다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도덕적 추론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요거를 선생님이 정리해봤는데요. 이 2015년 대수능 6월 모평 문제예요.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 존재를 죽이는 거 살인이죠. 이것은 옳지 않다. 라는 도덕 원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낙태라는 건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래요. 이 낙태는 인간 존재를 죽이는 살인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옳지 않다. 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이 논리의 과정이 바로 도덕적 추론 중 3단 논법입니다. 요거를 요새는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해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동물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처럼 우리가 추론을 해볼까요? 하면, 이 봤을 때,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오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P는 동물 권리 침해고요. 는 옳지 않다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옳지 않다. 이 새롭게 나온 게 동물 실험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동물 실험은 동물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 임신 중절 그리고 동물 실험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도덕적 탐구는 어떤 사고를 활용하는가 그 사고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도덕적 탐구에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생각하면 돼요. 도덕적 사고에는 비판적 사고 플러스 배려적 사고예요. 이게 최근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비판적으로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여기 이성적 사고의 종류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나오죠. 요거를 합친 게 바로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리적 사고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이 말하는 근거와 결론이 적절한지,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지 이게 얘가 맞는 말인가? 논리적 사고는 얘가 이제 제대로 추론하고 있는 건가? 결론을 제대로 낸 건가?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논리적 사고의 이 단적인 예는요.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거는 뭐 아니면 흑백 논리 등이 있어요. 내가 어제 마트에서 두오고 교복 입은 친구들을 봤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애들 너무너무 착하더라. 두오고 학생들은 역시 예쁘고 멋있고 다 착해. 그 두 친구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이거 근거와 결론이 맞지 않죠? 사실 맞는 것도 있겠죠? 있지만 그리고 뭐 흑백 논리 A라는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래. 얘는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좋아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를 범하는 경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더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더해서 비판적인 사고. 항상 어떠한 것을 볼 때 옳고 그른 게 맞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비판적 사고할 때 항상 보여줬던 영상이나 자료가 그 전쟁 또는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나치.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민주화 운동 시기에 공안 검사라든지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뭐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아니면 화려한 휴가, 뭐 1987 등등 많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일제강점기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선생님이 이 비판적 사고를 보통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나쁜 걸 알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배워하고 그렇게 컸으니까. 여러분들 요즘 젊은 꼰대라는 말 들어봤나요? 나이가 꼭 많다고 해서 우리가 꼰대라고 불리는 그런 속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 꼰대가 뭐예요, 그죠? 꼰대지 뭐예요, 그게? 그러한 점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교칙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판적으로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려적 사고는요, 당연히 그렇죠. 그 변호인이라는 드라마, 영화를 봤던 친구들은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죄 없는 학생들을 고문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배려적 사고가 있었다면, 물론 비판적 사고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걸까? 이게 정말 민주적인 행위인 걸까? 정말 국가를 위한 행위인 걸까? 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면, 또는 잘못된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 이 비판과 배려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정서는 교과서랑 수능 특강에 모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료 플러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부터 보면요. 사람은 일을 할 때 당면한 문제 앞에서 꼼꼼히 따져보기 전에 사고의 질이 일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고는 결국에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요거를 가져야 돼요. 나는 틀릴 수 있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꿀 거야. 이러한 걸 여러분들도 연습하는 습관이 필요하대요. 그래야 내가 옳고 그른 걸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나치군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인 히틀러가 만약에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졌다면 정말 세상은 달랐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도덕적 추론의 과정에서는 어떤 도덕 원리, 어떤 사실 판단에 근거했는지 요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설득력 있게 도덕적 추론을 하려면 도덕 원리랑 사실 판단 모두 다 옳아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 있을 때 동물 실험은 허용해서는 안 돼 라는 결론이 나기까지 동물 실험이 동물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사실 판단 필요하죠.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윤리적 근거도 우리가 타당하게 있어야겠죠. 사실 이 도덕 원리는 우리가 배웠던 이론 윤리의 근거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탐구에 있을 때 정서의 역할 당연히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공감. 역지사지를 최대한 하려고 해야 한다. 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도덕 감정론인데요. 요거는 공리주의에서도 강조해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타인의 구두를 내가 한번 신어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기 내가 그냥 오롯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공감이라고 할 때 이 감자가 감정이고요. 공자가 공유예요. 이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공감도 윤리적인 사고를 할 때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 존재를 죽이는 또는 이 낙태에 관련된 다른 여성의 자율권, 여성이든 태아든 등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다수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겠죠.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탐구의 특징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도덕적 탐구의 특징 다시 보면요.
당위적 차원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배려적 사고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탐구의 특징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